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서울의대 대학원 강의 해부 세포 생물학 연구를 위한 생명정보학 입문 세 번째 시간 분자계통학 연구의 기초 몰레큘러 필로제니 앤드 에볼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강의가 올라갔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국제학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줌으로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좀 많은 강의와 학회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챕터 7 보시겠습니다. 245페이지 몰레큘러 필로제니 앤드 이볼루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실까요? 245페이지 보시면은 중단에 Introduction to Molecular Evolution이라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볼루션이라고 얘기하면 진화잖아요. 진화인데 이 진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염기서열 같은 경우 DNA 염기서열 같은 경우에는 뮤테이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뮤테이션 이외의 요소가 또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셀렉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셀렉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옛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볼루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뭐 그런 측면이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60년대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이에 대한 시각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에는 이 필로젠이라는 용어 개념이 자주 등장할 텐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DNA나 단백질 서열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체 간의 이볼루셔너리 릴레이션십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필로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필로제니에 대한 스터디를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흔히 이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넓게 봐서는 요런 거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생명체 종간에 서로 상호관계를 갖다가 나무처럼 이렇게 표현한 개념인데 이런 것도 넓게 봐서는 우리가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장을 공부하시다 보면 호몰로거스 프로테인 or 뉴클레이크 애시드 시퀀스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이 호몰로거스 프로테인 or 뉴클레이크 애시드 시퀀스라는 거는 어느 한 종안에 있는 단백질 혹은 뉴클레이크 애시드 시퀀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매우 유사한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그 유사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 때 요거는 진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common ancestor 프로테인 혹은 common ancestor nucleic acid가 존재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프로테인이나 아니면 nucleic acid 시퀀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호몰로거스한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호몰로거스한 시퀀스라고 불러요. 대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글로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글로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잖아요. 요 글로빈들. 요게 이제 옛날에 존재했던 어떤 커먼 앤세스터부터 시작해갖고 현재 그 다양한 글로빈으로 분화되었다고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오르솔로그라는 개념하고 파랄로그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 오르솔로그라는 개념하고 파랄로그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봅시다. 여기 있죠. 247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보시면 파랄로그라는 거, 오르솔로그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이 파랄로그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같은 종 안에 존재하는 여러 단백질들 중에서 유사한 단백질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르솔로그라고 불러요. 파랄로그라고 하는 거는 뭐냐? 파랄로그라는 것은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유사한 서열을 가진 단백질들.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헤모글로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헤모글로빈은 뭐 사람에도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포유동물에도 존재하잖아요. 이러한 여러 서로 다른 종 간에 존재하는 이런 헤모글로빈들은 일종의 파라로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에 존재하는. 다음으로
동일한 종 안에 여러 가지 글로빈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헤모글로빈도 존재하고 마요글로빈도 존재하고 글로빈 패밀리가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존재하잖아요. 같은 종 안에 존재하는 유사한 형태의 서열을 가진 단백질이나 뉴클레익 애시드를 우리가 오르소로그라 부르는 파라로그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파라로그라 부르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파라로그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 안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서열을 가진 단백질군을 우리가 파라로그라 부르고, 오르소로그라는 거는 서로 다른 종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서열을 가진 그런 단백질이나 뉴클레익 애시드를 우리가 오르소로그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247페이지 텍스트의 상단 보시면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먼저 그림 7-1을 보십시오. 그림 7-1이 요거죠. 요게 보시면은 이게 글로빈의 필로젠이에요. 요 안에는 전부 다 글로빈들입니다. 글로빈들. 헤모글로빈도 있고 마요글로빈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기 마요글로빈이 있죠. 요런 글로빈들의 필로제네틱 트리를 그려놓은 건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습니다만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 요런 그림을 그려내는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데, 요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를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시멈 파시모니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지금 이름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 이름만 알아두시고요. 요 필로제네틱 트리를 보시면은 요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요 지점들 있죠. 요런 걸 다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요런 걸 다 노드라고 불러요. 노드라고 부르는데, 왜 노드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노드라는 게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은 바로 요게 레스트 커먼 앤세스터예요. 쉽게 말하면 요거 있죠. 요게 다 노드인데, 요 노드는 요거하고 요거의 커먼 앤세스터입니다. 공통조상이에요. 공통조상. 또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조상은 여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노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필로제네틱 트리에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글로빈 필로제니를 그린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그림 7-3을 보시면 여기 249페이지에 그림 7-3을 보면은 여기는 인슐린 필로제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그림이 바로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7-3인데, 요 그림 7-3에 있는 아래에 있는 249페이지 설명을 쭉 보시고 요 그림을 한번 이해하시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요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종이잖아요. 서로 다른 종 간에 말하자면 프리저베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진화 과정에서 쉽게 바뀌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대개 이런 부분들은 펑크션을 하는 영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영역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프로테인 혹은 뉴클레익 애시드일수록 이볼루션을 하는 과정에서 잘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부분인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인트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것이 설사 서열이 바뀐다고 해서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알 DNA를 가지고 목의 인류나 아니면 서로 다른 동물의 목의 개통을 우리가 연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마이토콘드리알 DNA 안에서도 단백질을 전혀 코딩하지 않는 인트론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있죠.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볼루션 하는 과정에서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249페이지 피겨 7.3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개념으로 몰레큘러 하이포테시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가지신 책 페이지 250페이지 중간부터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 관련된 그림은 그 다음 페이지인 251페이지에 그림 7-5하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있는 테이블 1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몰레큘러 클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소한 개념은 아닐 거예요.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사람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인원의 그렇죠. 유인원의 공통 조상을 몰레큘러 클럭에 의해서 추정을 해봤더니 뭐 몇백만 전이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생명체의 공통 조상을 추정하는 방법은 화석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층에서 파낸 화석의 절대 연대를 추정함으로써 추정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분자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몰레큘러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몰레큘러 클럭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읽어냅니다.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놓은 것이 바로 몰레큘러 클럭 하이포테시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미노애시드가 바뀌는 이볼루션에서 바뀌는 레이트, 쉽게 얘기하면 프리퀀시죠. 프리퀀시. 이 프리퀀시는 이볼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볼루션이 있을 때 뮤테이션에 의해서 아미노애시드 시퀀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런 뮤테이션이 발생하는 빈도는 프리퀀시는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많고 어떤 시대에는 느려지고 이게 아니고 특별한 전제 조건이 없는 한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몰레큘러 클럭 하이포테시스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면은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뒷그림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체인지의 레이트는 무엇에 의해서 에스티메이트가 되는가 하면은 아미노애시드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미노애시드가 치환되는 건데 일정한 타임 인터벌, 동일한 타임 인터벌에서 아미노애시드가 치환되는 숫자, 이 비율에 의해서 이 레이트를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이 몰레큘러 클럭 추정한 average rate of change, 말하자면 변화가 일어나는 비율은 단백질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보시면은 그 단백질이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데 관련된 중요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 단백질은 뭐 약간만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단백질도 있을 거고, 이거는 물론 뭐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 단백질이 약간 변하더라도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단백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비율은 단백질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뮤테이션이 아니라 그 특정한 아미노애시드 서열이 바뀌는 그 레이트는 단백질 종류마다 다 다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주 사람이 서바이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화가 생겨도 다시 복구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런 변화가 생겨서 치명적인 위해를 입은 그 생명체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단백질은 잘 안 바뀌죠. 그죠?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좀 중요하지 않은 서바이벌에 중요하지 않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서바이벌 계속 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단백질의 경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굉장히 서바이벌에 중요한 단백질에 비해서는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아미노애시드가 바뀌는 그 레이트, 그 프리퀀시라는 거는, 뮤테이션이라는 거는 뭡니까? 뮤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전 염기 서열을 통해서 일어날 빈도는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시간 타임 인터벌에서 그 뮤테이션이 일어날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단백질마다 이 뮤테이션이 일어난 그 생명체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미노애시드 자체의 substitution 레이트는 단백질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substitution은 뮤테이션과 셀렉션을 둘 다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셀렉션 안에는 포지티브 셀렉션과 네거티브 셀렉션이 있는데 이건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아미노 애시드 혹은 뉴클레익 애시드의 서브스티튜션은 뮤테이션과 셀렉션을 둘 다 반영한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개념인데 이 가로축이 시간축이고요. 이 오른쪽이 뭐냐 하면은 축적된 아미노애시드의 체인지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이브로넥틴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아미노애시드에. 근데 시토크롬 C를 보시면은 변화가 이 파이브로넥틴이라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리죠.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이 단백질보다. 왜 그러냐? 펩타이드라는 것보다도 이 시토크롬 C라는 게 서바이벌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토크롬 C라는 게 단백질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생명체는 그냥 죽어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서열은 아미노시드 서열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시드가 치환되는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한데 직선이죠. 항상 일정한데 요 기울기는 단백질마다 다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기울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무테이션과 셀렉션 둘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무테이션만 반영한다면 모든 단백질의 이 아미노애시드 시퀀스가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는 그 빈도가 뮤테이션만 반영한다면 기울기는 다 동일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기울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셀렉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렉션.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251페이지 그림 7.5에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252페이지를 쭉 읽어보시고 253페이지 들어가시면 테이블 7.1이 있죠.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관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표에 보면은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미노애시드가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는 레이트입니다. 근데 파이브로펩타이드라는 거는 요 레이트가 9.0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하단 보세요. 이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부분인데 히스톤이라든가 유비키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단백질들은 뭐 변화가 생기면은 당장 그 세포가 지금 뭐 사멸할 판이잖아요. 이런 단백질들은 레이트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미노시드 시퀀스건 뉴클레익 애시드 시퀀스건 간에 이게 서열이 바뀌는 그 찬스는 다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그 빈도라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그 빈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백질별로 아미노시드 그 DNA별로 차이가 그 서브스티튜션 레이트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셀렉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셀렉션 때문에. 그 셀렉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종에 따라 가지고 생명체에 따라 가지고 그 몰레큘라 이볼루션의 레이트가 쉽게 얘기하면 진화의 속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럴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뭐 이렇게 백신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조금 지나면 바이러스가 다시 변화하고 이런 식으로 몰레큘러 이볼루션이 계속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지인의 경우에는 이 몰레큘러 이볼루션의 빈도가 서로 다르다. 이것도 뭐 그렇겠죠, 그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진마다 그 생명체의 서바이벌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를 테니까 서바이벌에 많이 깊이 관여하는 진일수록 몰레큘러 이볼루션의 속도가 느리겠죠. 또 서바이벌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 진일수록 그 이볼루션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진 안에서도 서로 다른 부분은 또 다르다. 뭐 그렇겠죠, 이것도. 그죠? 그 다음에 molecular clock is rapid when generation time is shorter and have high metabolic rate.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molecular evolution, 쉽게 말하면 진화는 어떤 경우에 빠르냐? 세대가 교체가 빨리 일어날수록 빠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는 바이러스가 molecular evolution의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high metabolic rate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보면은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또 굉장히 많이 메타볼릭 레이트가 높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메타볼릭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볼루션이 빨리 일어나요.
또 메타볼릭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볼루션의 속도는 늦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몰레큘라 클럭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타즈마 테스트입니다. 이 타즈마 테스트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책에 지금 보면은요 255페이지에 그림 7.6 있죠. 요게 타즈마 테스트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박스 7.2 여기도 보면 타즈마스 렐러티브 레이트 테스트라고 딱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타즈마스 테스트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렐러티브 레이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요건 뭐를 보는 거냐 하면은 two lineages,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생명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생명체가 갈려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요 생명체가 진화하는 속도하고 요 생명체가 진화하는 속도, 요 생명체가 진화하는 속도와 요 생명체가 진화하는 속도, 요 두 개의 이볼루션의 속도가 동일하냐 안 동일하냐를 보는 테스트가 뭐냐면 이 타즈마스 테스트입니다. To test whether DNA와 protein sequences in two lineages undergo evolution at equal rates.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를 보는 게 바로 타즈마의 테스트인데, 요거는 말이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두 시퀀스하고요. DNA든 프로테인이든 이 두 시퀀스보다도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의 시퀀스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아웃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 B, C가 존재하면 A, B는 이 두 개의 렐러티브 레이트 테스트를 하는 두 개의 그 시퀀스이고요. 나머지 세 번째 시퀀스는 아웃그룹 시퀀스예요. 이 세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 두 개의 요거하고 요게 공통을 조상해서 갈려 나오는 속도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타즈마스 테스트예요. 지금 여러분들 요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메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메가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몰레큘라 필로제닉 어널리시스를 하는 공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 대학원 강의 중에 이 메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이번 학기 강의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 번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메가 소프트 안에 이 타즈마스 테스트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풀다운 메뉴 방식 소프트웨어거든요.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그 안에 타즈마스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즈마스 테스트가 있을 때 이게 뭔지는 알고 써야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만 일단 요게 이름하고 이게 뭐구나 하는 것만 지금 일단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세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메가 프로그램인데 여기 메가가 뭐냐 하면은 몰레큘러 이볼루셔너리 제네틱 어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머리 글자를 따갖고 우리가 메가라고 부르는데 구글에다가 요 몰레큘러 이볼루셔너리 제네틱 어널리시스 요거 치면 그냥 딱 떠요. 이거는 공개 프로그램인데 그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그 다음에 유닉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닉스 버전으로 세 개의 버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 그냥 깔 수 있습니다. 이건 무료예요, 무료. 무료인데 지금 메가 X까지 나와 있던가? 아주 업데이트된 버전이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써보시면 아시지만은 이게 진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몰레큘러 이볼루셔너리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걸 무지하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DNA하고 프로테인 시퀀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메가 프로그램은 사용법을 반드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S는 윈도우스하고 유닉스하고 맥 세 개 다 돌아가는데 제가 세 군데 다 써봤는데 윈도우스에서 돌리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윈도우스에서 작동시키는 게. 한번 여러분들 컴퓨터에 한번 깔아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예, 제가 그래서 좀 전 슬라이드에서 그 메가라는 프로그램을 왜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그 메가 안에 몰레큘러 클럭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임플멘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이 그림 7-6을 보시면은 그림 7-6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7-6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메가 프로그램에 있는 어떻게 이 메가 프로그램에서 이 몰레큘러 클럭 하이포테시스에 관련된 계산을 하느냐, 타즈마스 테스트를 하느냐, 그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피겨 7.6을 보시면은요,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한번 했던 내용들이에요. 얘기 한번 말씀 한번 드렸던 거고, 요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255페이지 피겨 7.6의 그 설명이 있죠. 그 부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죠. 요 그림이 바로 메가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메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다운 메뉴 방식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로제니에서 딱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쭉 풀다운으로 나오죠. 그래서 콘스트럭트 필로제니, 뭐 부트스트랩 테스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렐러티브 레이트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여기 타즈마스 테스트 딱 보이시죠? 요거를 딱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교할 거 A, B, C인데 A가 A 두고 B가 있고 C가 아웃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아웃그룹이라고 요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람하고 침팬지의 몰레큘러 클럭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하고 침팬지 몰레큘러 클럭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오랑우탄이라는 아웃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웃그룹은 A하고 B, 사람하고 침팬지보다는 멀어야죠. 요 세 개의 서열을 다 집어넣고요. 오케이 딱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 마이트 휴먼, 침팬지, 오랑우탄 이렇게 돼 있죠. 딱 누르면 여기 계산이 딱 뜨잖아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요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 P가 0.04417이잖아요. P가 0.04417이면은 널 하이포데시스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귀무가설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아웃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갈려 나갔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요 공통조상에서 A하고 B가 진화해가는 속도 있죠. 요 진화해가는 속도가 같으냐 틀리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가 0.04 정도 나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 아니에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그건 뭐냐 하면은 요 공통조상에서 A가 만들어지고 공통조상에서 B가 만들어지는 그 상대적인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요 테스트를 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몰레큘러 이볼루션을 계산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두 레이트가 서로 거의 비슷해져야 그래야 몰레큘러 이볼루션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좀 용이한데 이 타즈마스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은 몰레큘러 클럭을 계산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포지티브 앤드 네거티브 셀렉션의 개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시노니머스니까는 257페이지에 있어요.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까지 쭉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시노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라는 거하고 논 시노니머스 서브스티튜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의 프로테인은 아미노애시드 3개가 코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 3개의 아미노애시드 코딩된 아미노애시드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아미노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단백질 코딩은 그대로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노니머스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해요. 아미노애시드 서열이 바뀌었지만은 서브스티튜션이 있었지만은 나오는 단백질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을 못 주죠.
아미노애시드 서열은 바뀌었지만은. 그런데 non synonymous substitution은 뭐냐면 아미노애시드 서열이 바뀌면은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CCT 이런 거는 GCT로 앞에 G 하나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만 바뀌었는데 단백질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non synonymous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셔야 될 것이 제가 지금 아까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셀렉션이 있다고 했는데 이 셀렉션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이볼루션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아미노애시드가 서브스티션이 일어나는 데는 이볼루션과 셀렉션 두 개가 함께 작용한다. 이볼루션이라는 거는 서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빈도는 항상 동일해요. 뮤테이션이니까. 근데 그 뮤테이션은 항상 동일한 프리퀀시로 일어나는데 이 셀렉션에 의해서 그 프로테인이면 프로테인, 어떤 지인의 특정 부위면 지인의 특정 부위가 그 서브스티션이 일어나는 빈도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셀렉션하고 네거티브 셀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포지티브 셀렉션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포지티브 셀렉션이 작용을 하면은 그 생명체가 서바이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이걸 인핸스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네거티브 셀렉션이 일어나면은 그 생명체가 엔바이론먼트에 피트니스 하는 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만큼 서바이벌에 불리해집니다. 불리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네거티브 셀렉션이 일어난다고 예측되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볼루션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특정한 단백질, 특정한 DNA 서열이 만약에 포지티브 셀렉션의 상태에 있다면 그 단백질이나 그 DNA 서열은 이볼루션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고 네거티브 셀렉션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정한 단백질이나 특정한 DNA 서열이 네거티브 셀렉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단백질, 그 DNA 서열 부위는 이볼루션 과정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DNA 서열을 읽거나 아니면 단백질 서열을 읽었을 때 그 단백질 서열이나 DNA 서열의 특정 부위가 포지티브 셀렉션의 상태에 있느냐, 네거티브 셀렉션이 있는 상태에 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뭘 비교하느냐? non-synonymous substitution이 non-synonymous 사이트에서 non-synonymous가 일어나는 비율, 그 다음에 synonymous 사이트에서 synonymous substitution이 일어나는 비율, 이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해놨는데 뭐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non-synonymous substitution이 많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synonymous substitution이 많이 일어나느냐 특정한 단백질이나 특정한 DNA 부위에서 그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보면은 요게 DN이라고 되어 있는 게 non synonymous substitution이 일어나는 비율이고 S라는 게 synonymous substitution이 일어나는 비율이에요. 특정한 DNA 시퀀스나 특정한 단백질 부위가 그 부위를 계산을 해봤더니 non synonymous한 substitution이 synonymous한 substitution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단백질 부분이나 그 DNA 시퀀스는 장기적으로 봐서 네거티브 셀렉션, 쉽게 얘기해서 언젠가는 사라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볼루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non synonymous한 부분보다도 synonymous한 substitution이 훨씬 더 그 부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DNA 시퀀스나 그 단백질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 형질도 발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어떻게? 그 진을 계속해서 두플리케이션 하거든요. 진을 똑같은 서열의 진을 DNA 그 서열 부위를 계속 두플리케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냐? 결국 포지티브 셀렉션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DNA 서열을 읽거나 아니면은 단백질 아미노애시드 서열을 읽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과연 포지티브 셀렉션한 상태에 있느냐 네거티브 셀렉션이 상태에 있느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DN과 DS를 비교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DN과 DS를 비교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 비교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 시노니머스 논 시노니머스 아날리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여기 요 부분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2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요걸 쓰는 것보다도 요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메가 안에 네이 고조보리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요 테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특정한 자기가 관심이 있는 DNA나 프로테인 서열 부분이 포지티브한 셀렉션에 있느냐, 네거티브한 셀렉션이 있느냐, 포지티브, 네거티브도 아닌 뉴트럴 상태에 있는가를 결정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재밌겠죠.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제네틱한 시퀀스, 단백질 시퀀스, 특정 부위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지노마이드 베이스에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노마이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읽어가지고 그 전체 부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포지티브한 셀렉션이 있느냐, 어느 부분에 네거티브한 셀렉션이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해 주는 것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258페이지 중단까지 지금 끝이 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1960년대까지도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몰레큘러 이볼루션 모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대부분의 진에서 일어나는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셀렉션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1983년에 일본의 모투 기무라라는 학자가 혁신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단백질이나 단백질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포지티브 셀렉션이나 네거티브 셀렉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볼 때 훨씬 많은 진화는 이볼루션은 어떤 서브스티튜션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포지티브 셀렉션이나 네거티브 셀렉션이 아니라 바로 뉴트럴 셀렉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단백질들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이볼루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주장하고 짝을 이루는 개념이 바로 제네틱 드리프트라는 개념인데 제네틱 드리프트. 이 제네틱 드리프트는 특정한 포지티브 셀렉션, 네거티브 셀렉션이 없이도 어떤 퍼플레이션이 존재하면은 그 퍼플레이션이 세대가 자꾸 내려가면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제네틱한 이볼루션이 한쪽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연에 의한 거고 어떤 포지티브 셀렉션이나 네거티브 셀렉션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섬 안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100명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대가 내려가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제네틱한 다양성의 풀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한 100명 정도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세대가 자꾸 내려가면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초반에 갖고 있었던 유전적인 다양성을 상실하고 어느 한쪽 편으로 유전적인 형질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네틱 드리프트라고 그래요. 제네틱 드리프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형질이 모이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바로 셀렉션, 포지티브 셀렉션이나 네거티브 셀렉션에 의해서 그렇게 한쪽으로 형질이 모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뉴트럴하는 셀렉션에 의해서 이 제네틱 드리프트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요즘 뭐라 그러냐면 뉴트럴 시어리 오브 몰레큘러 이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각광을 받는 개념입니다. 아주 각광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 얘기에 대한 것이 지금 258페이지 하단에 Neutral Theory of Molecular Evolution이라는데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몰레큘러 필로제니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칠 겁니다. 259페이지에 붙어 있는데요. 259페이지 상단 보시면 몰레큘러 필로제니, Properties of Trees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필로제네틱 트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필로제네틱 트리는 논문 보시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참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여기 이 그래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필로제네틱 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서열이에요. 서열. 프로테인 서열이거나 아니면 프로테인의 아미노애시드 서열이거나 아니면 DNA 서열. 이 두 가지가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서열을 이 연구자는 지금 확보를 한 거예요. 이 9개의 서열을 9개의 서열을 이렇게 확보를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를 쭉 이거는 뭐 시퀀싱을 했겠죠.
아미노애시드 시퀀싱을 했건 DNA 시퀀싱을 했건 간에 시퀀싱을 해서 9개가 나왔어요. 요 9개가 나왔죠. 요 9개 각각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하면 텍손이라 부릅니다. 텍손.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 보실 때 텍손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아미노애시드 시퀀스거나 아니면 DNA 시퀀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아미노애시드 시퀀스거나 하나의 DNA 시퀀스. 요거를 갖다가 텍손이라고 부르고 이 텍손을 여러 개를 모은 복수가 바로 텍사입니다. 텍사. 텍사하고 텍손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요런 필로제네틱 트리를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것들.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지역이 있죠. 요걸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노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노드에서 갈려 나오는 팔들 있죠. 이게 브랜치예요. 브랜치. 이게 브랜치인데 노드도 얘도 노드고 잠깐만요. 얘도 노드고 얘도 노드예요. 근데 노드가 끝나는 부분에 있는 노드 있잖아요. 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인터널 노드라 부르고 중간에 있는 노드들 있죠. 이런 중간에 있는 노드들을 우리가 미안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요 끝나는 부분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익스터널 노드라고 부르고 요런 필로제네틱 트리 중간에 존재하는 이런 노드를 우리가 인터널 노드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요 끝나는 부분에 있는 끝나는 부분에 있는 이런 노드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터널 노드, 이 익스터널 노드 부분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퍼레이셔널 텍소노믹 유니트, 약칭해서 OTU라고 많이 불러요. OTU. 쉽게 얘기하면 OTU는 여러분들 간단히 이해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텍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손은 서열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서열 자체를 우리가 통칭할 때 우리가 OTU라고 불러요. OTU. 그러니까 요 OTU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고 요 OTU는 요 OTU의 서열 자체를 우리가 텍손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터널 로드는 제가 설명드렸죠. 요 인터널 로드가 여기죠, 여기. 요 인터널 로드는 뭐냐?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 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 조상이 요거라고요, 요거. 그게 바로 인터널 로드예요. 토폴로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트리의 구조 자체입니다. 이 트리의 구조 자체를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각각의 텍손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 잘 보시면 요 브랜치의 랭스가 다 다르죠? 요 브랜치의 랭스가 멀면 멀수록 릴레이티드의 디그리는 낮아집니다. 요게 짧으면 짧을수록 더 릴레이티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작업은 우리가 메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그림 7.8을 봅시다. 7.8에 260페이지 그림 7.8을 보시면은 거기 그림이 위에서부터 A, B, C, D 4개가 있죠. 요 각각의 그림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위에 A를 봅시다. 피겨 A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9 글로빈 DNA 코딩 시퀀시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고 요게 각각 텍손, 9 텍손입니다. 텍손이 9개고 요게 바로 OTU예요. OTU고. 근데 요 서열을 가지고 우리가 메가로 계산을 해줘요. 얼라인드 위드 머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 요 머슬이라는 게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여러 개의 복수의 DNA나 프로틴 시퀀스를 갖다가 얼라인하는 배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랜치하고 노드가 displayed in 4 different way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지금 피겨 7.8의 A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에서 네이버 조이닝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로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unrooted tree라고 나와 있죠. unrooted tree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 트리가 있으면 이렇게 줄이 하나 더 만들어져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요 꼭지가 없죠. 꼭지가 없는 거는 unrooted tree인 거예요. unrooted tree인 거다. 그 다음에 인터널 노드가 있고 요 클레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레이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가 하나의 클레이드고 여기서는요. 요렇게가 하나의 클레이드예요. 클레이드는 하나의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DNA 서열, 텍손 혹은 여러 개의 프로테인 서열, 텍손 이것을 우리가
클레이드라고 불러요. 클레이드. 그래서 여러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 하는 논문을 쭉 보시다 보면은 이 클레이드 있던 특정한 텍선은 이쪽 클레이드에 속했네, 저쪽 클레이드에 속했네. 이 서열 전체를 보고 놓고 보면은 크게 세 개의 클레이드로 나눠진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0.14, 0.28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브랜치 랭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브랜치 랭스가 나와 있는 거고, 요게 멀면 멀수록 릴레이티드니스가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 OTU라는 거는 아우터 노드다. 요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같은 260페이지의 그림 B를 보시면은요. 그림 B를 보시면은 요거는 아까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텍선 부분을 보세요. 아까 A 그림 보십시오. A 그림 보면은 요게 이렇게 가지런하지가 않고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그림을 다시 보세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왼쪽 줄이 이름이 이렇게 쫙 맞잖아요. 끝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요 아우터 노드의 끝부분이 가지런하잖아요. 요거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토폴로지만 보는 거라고 합니다. 요 그림은 요 아우터 노드 부분이 끝이 가지런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 필로제네틱 트리 구조를 보기 굉장히 적당해요. 일목요연하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요 브랜치 길이하고 그 릴레이티드니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그림에서 이 필로제네틱 트리는 이 트리 구조만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고, 끝부분을 가지런히 맞추는 데 지금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 브랜치 길이하고 릴레이티드니스가 말하자면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아까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던 그 첫 번째 A 그림하고 B 그림은 메가상에서 계산을 끝나고 나면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옵션이 있습니다. 토폴로지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토폴로지만 보지 않고 전체 브랜치 길이까지 다 볼 것이냐, 이거는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메가 배우시면 다 자연히 알게 돼요. 자, 이제 같은 그림 7.8의 C를 보세요.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 첫 번째 A 그림이 지금 네이버 조이닝 메소드라는 메소드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그림 C 그림은 UPGMA 트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네이버 조이닝 프로그램 그 어널리시스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의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필로제네틱 트리를 그릴 때 계산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메가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을 텐데, 대부분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주면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약간씩 바로 요 클레이드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것들이 묶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공통 조상을 가진 아미노애시드나 프로테인의 시퀀스라고 했는데 결국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것을 묶어주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UPGM의 계산법에서 했을 때 요 묶인 요 클레이드가 앞에서 여러분들 보신 A 그램에 있는 네이버 조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클레이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중에 이거 필로제네틱 어널리시스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 개의 계산법을 좀 같이 좀 써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개의 계산법을 썼는데 거의 비슷한 식으로 이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그거는 재현성이 높고 여러분들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고 계산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좀 조심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UPGMA 트리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루트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꼬리 보이세요? 꼬리. 끝에 와 꼬리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걸 우리가 루티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네이버 조이닝 메소드에서는 언루티드였죠. UPGMA 트리는 루티드예요. 루티드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 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 네 번째 그림은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 네이버 조닝 트리 있잖아요. 첫 번째 그림. 그거하고 같은 계산법인데 그림 모양을 달리한 거예요. 요거는 레이디얼 트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레이디얼 트리 스타일. 그 요것도 말이죠. 메가에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그 결과물 있죠. 계산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형식의 그림을 그릴 것이냐. 요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아까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은 그런 토폴로지 타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디얼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서열을 한번 가지고 작업을 한번만 해보면 금방 다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직접 해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겨 7.8은 전부 다 메가 가지고 계산해 준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 금방 알아요. 자, 오늘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마 될 텐데, 예, 오늘 260페이지까지 제가 강의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261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트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 텐데, 후반부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뭐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데, 요즘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계산법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는 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260페이지까지죠. 260페이지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강의를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리포트를 보내시는데, 제가 이거 올리는 거를 오늘 조금 늦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리포트 연장을 좀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5시까지,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제가 다시 새 강의 파일을 올릴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리포트 동일한 방식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신동훈이었습니다.